이번 사연은 자식들 어릴 때 바람나서 가출한 후 자식들 거들떠도 안 보며 살던 아빠가 오랜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가장 행세를 하려길래 가족들 모두 함께 웃으며 내쫓아버렸다는 사연인데요. 멍청한 애들은 나이 먹어도 멍청한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된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아이는 아직 없고 남편과 둘이 맞벌이를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퇴근 후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하더군요. 그럴 때면 가끔 제 마음속에 오래 묵은 기억 하나가 스멀스멀 떠오릅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살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한 번쯤 꺼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던 그날에 관한 기억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 그때의 엄마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집안일이라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그때의 나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써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던 건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이었어요.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현관문이 열리고 아빠가 퇴근했다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일은 그날 이후로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안일을 하고 평소보다 더 바쁘게 출근을 했어요. 퇴근 후에는 늘 우리 자매가 공부하는 방에 와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괜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엄마의 손이 책상 위 먼지를 털고 지나갈 때마다 그 손끝에서 이상하게 쓸쓸한 냄새가 나더군요. 그 냄새는 세제를 닮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의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늘 밝았습니다. 아침에는 우리를 깨우며 오늘은 미역국이야, 시험 잘 보고 와 하고 웃었고 저녁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주말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그 시절 엄마는 회사 다니랴, 집안 살림하랴 정신없이 바빴지만 주말마다 우리를 어디든 데리고 나갔어요. 나와 동생이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때는 그게 그냥 놀러 다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엄마 나름의 버티기 또는 자식 지키기 또는 살아내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절을 지나며 조금 빨리 철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 반 친구들이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일부러 엄마만 불렀어요. 엄마, 우리 셋만 찍자. 엄마가 미소 지으며 내 어깨를 감쌌을 때 주변에서 부모님과 함께 웃는 친구들의 모습이 멀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그날 집에 돌아와서 찍은 사진을 현상해 보니 사진 속 엄마의 웃음은 어느 누구보다 환해 보이더라고요. 그 일이 벌어진 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방학을 앞둔 늦은 여름이었는데 그날 저녁 엄마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는데 젓가락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엄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엄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뒤 이제 우리 집에 아빠는 안 올 거야.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했고 저는 그 단호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살고 싶대. 이제 끝났어.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분노가 차올랐지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나가보니 엄마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 화면에 낯선 여자 이름과 메시지 일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쉬웠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리 끝까지 열이 올랐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 휴대폰을 빼앗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저 엄마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죠. 다음날 학교에 갔지만 수업 내용이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자꾸만 멀리서 들렸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식탁 위에 작은 상자를 올려놓았어요. 거기엔 아빠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죠. 나와 동생은 그 사진을 보지도 않았지만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아빠와 관계는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엄마의 그 말 속엔 분노도 울분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 끓여온 체념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엄마의 등을 보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등이 굽은 정도만 봐도 엄마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었죠. 부모님의 이혼 이후 우리 셋의 삶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있으나마나 했던 아버지가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컸지만 엄마는 그 빈자리를 새로운 일상으로 메우려 했어요. 주말마다 엄마는 저희를 데리고 맛집을 찾아다녔죠. 처음엔 단지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을까봐 일부러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셋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어요. 엄마는 인터넷에서 서울 근교 맛집 리스트를 프린트해 다이어리에 붙여놓곤 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죠. 먹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 지금 생각하면 그 문장은 엄마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만큼 엄마는 살아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말이죠. 그날따라 엄마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차 안에서는 늘 듣던 발라드 대신 트로트를 틀었죠. 마치 자신을 세상에서 다시 꺼내려는 듯 했어요. 우리는 매주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수유동의 국수집, 포천의 장어구이집, 강화도의 젓갈골목, 때로는 실패한 날도 있었죠. 음식이 별로여서 실망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그럴 때 더 많이 웃었어요. 처음 와본 곳이라 우리는 맛을 알 수 없었고 우리는 그 식당에 이르기 위해 길을 찾아왔을 뿐이고 결과는 항상 좋을 수 없다는 인생의 교훈마저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인천의 오래된 분식집에서 일이 있었어요. 그날 엄마는 떡볶이를 먹다 말고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이 맛 예전이랑 똑같다 하고 말하더니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요. 그 표정이 잊히질 않아요. 아빠와 연애하던 시절 자주 가던 곳이었대요. 그때 동생이 젓가락으로 어묵을 푹 찍으며 말했죠. 그럼 이제부터 여긴 우리 세 명의 추억으로 덮자. 동생은 막내답게 이런 멘트가 바로바로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저는 동생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멘트를 기대하곤 하는데 동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그 말에 엄마는 피식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다닌 게 아니라 맛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떤 날은 짜장면을 먹으며 엄마의 회사 이야기를 들었고 또 어떤 날은 차 안에서 다음엔 어디 갈까 하며 설레었죠. 엄마는 점점 예전의 얼굴을 되찾아갔습니다. 피곤해도 화장품 가게에서 립스틱을 고르고 주차장에서 하이힐을 벗으며 이제 진짜 다리 짧아지겠다 하고 웃었어요. 이런 삶이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빠가 있었다면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죠.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제가 대학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리포트를 쓰던 중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네 아빠 누구랑 결혼했다던데?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동생이 SNS에서 캡처한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낯선 중년 여자가 아버지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고 배경에는 지중해 신혼여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메시지로 별일 아니란 듯 얘기했지만 저희 둘은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아주 담담하게 말했어요. 응, 들었어. 그 여자 집안이 좀 재력가래. 그렇게만 말하고는 다시 뉴스 자막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엄마의 표정엔 분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걸 이미 예측했다는 듯한 오래된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저희 세 식구는 별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SNS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소식은 내 귀를 찔렀고 동생과는 그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대신 밤마다 일기장에 나중에 꼭 보여주고 싶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라고 썼죠. 분노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빠 앞에서 당신 없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엄마가 매일 피곤한 몸으로 식탁에 앉아 웃어 보일 때마다 저는 엄마의 그 웃음도 언젠간 아빠에게 하는 복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엄마는 이상할 만큼 밝았습니다. 출근길에 새 구두를 신었고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엄마가 그 발금으로 자신의 분노를 눌러 삼키고 있었다는 걸 그때 저와 제 동생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재혼했다는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서 분노를 낳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빠에 대해서는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인이 되었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동생은 대학을 졸업해 취업해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엄마는 여전히 성실했고 주말이면 세탁소에 맡긴 옷들을 가지러 다니며 이제는 사는 게 좀 편해졌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안 받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다음날 저에게도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잘 지내냐? 짧은 인사였고 서로 사무적인 말투로 대화를 했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우리 가족에 대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들렸어요. 우리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와 남이 되어버린 엄마는 아빠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할 말이 뭐냐고 통화로 말하라고 했지만 아빠는 직접 보고 얘기하자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며칠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아빠가 우리에게 왜 전화를 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음날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로 말을 해봤습니다.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그래 만나자면 만나봐 이렇게 말하셨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는 듯 담담했죠. 아빠가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는 안 왔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와 퇴근 후 저녁 시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아버지가 정한 오래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창가 쪽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빠를 봤습니다. 얼굴은 분명 아는 얼굴이었지만 기억 속의 아빠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손톱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희끗했고 얼굴에는 잔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핏줄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는 저를 보자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오랜만이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이렇게 커버렸네. 어른이 다 됐구나. 저는 짧게 대답했죠.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제 안에서는 뭔가가 천천히 뒤틀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음식보다 변명을 삼키는 데 더 집중하고 있었죠. 사실은 아빠가 말을 시작하자 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네 엄마한테 미안했어. 아빠가 미안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이상하게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손가락을 꼬며 참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건 미안해서가 아니라 이제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혼자야. 그 사람하고는 오래 못 갔어. 네 엄마랑 너희들이 그립더라.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그립다는 단어가 내 귀에 닿는 순간 심장이 한번 세게 튀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감동이 아니라 짜증에 가까운 반응이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우리가 겪은 시간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 한 모금을 삼키며 아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립다는 말은요, 함께 있어줬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버린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미련이죠. 순간 아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매정하게 말하지 마라. 나도 후회 많이 했다.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런 말로 지난 일이 넘어가질 수 있을 거라 믿는 것이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빠와 어색한 대면을 마치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먼저 갔다가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노심초사하고 있었다며 자기도 엄마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보니 엄마는 현관문을 닫는 저를 보고 왔어? 하고 짧게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도 그저 평범하게 지나간 날이라는 듯 저를 대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잠시 신발을 벗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아빠 만나고 왔어. 그 말을 꺼내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랬어? 하고 말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오히려 그 담담함이 낯설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묻자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이미 정리된 지 오래야. 나는 너네가 걱정될 뿐이지 뭐. 하시더라고요. 저는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후회한다더라. 엄마랑 우리 그립다고. 했더니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네 아빠는 늘 그렇게 말했잖아.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니? 이렇게 말하고 엄마는 내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더군요. 이미 그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덜 자란 아이처럼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를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제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가 아빠에 대한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주말마다 엄마에게 가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는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엄마에게 가는데 남편은 매주 가자고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토요일에 가서 일요일 저녁나절에 돌아오자고 하더라고요. 토요일 오전에 엄마에게 가서 동생과 함께 점심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남편과 TV를 보며 얘기하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인터폰을 보니 화면 속에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얼어붙어 있었는데 엄마는 열어. 짧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네 요즘 왜 연락 안 받아? 저와 동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걸어 나오며 말했죠. 무슨 일로 왔어요? 아빠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장인데 못 올 곳에 왔나? 처자식 보고 싶어서 왔지. 아빠가 이렇게까지 멍청한 소리로 사람들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혀서 입에서 욕이 나오려 하는데 동생은 차분하더라고요. 아빠의 그 말에 동생은 우리가 보고 싶을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다며 웃더라고요. 너희가 내 자식이잖아. 근데 안 그리울 수가 있겠니? 누가 들으면 그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처럼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참기 힘든 위선처럼 들렸어요. 동생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게 제일 웃긴 거 알아요? 동생은 이렇게 말했고 제 남편이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 남편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는데 그 순간 엄마가 문 옆에 다가가 조용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이제 그만 가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에 저희 남편이 그건 이제 와서 뭔가 뜻대로 안 됐으니 하는 소리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형부 말이 맞아. 아빠 상간녀랑 잘 됐어 봐. 우리가 떠오르기나 했겠어? 하며 웃었어요. 아빠는 어버버 하다가 제 남편이 팔을 잡아 끌어 현관문 앞으로 안내했더니 끌려가듯 문 앞에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제 본인 인생 사시면 돼요. 우리 깨끗이 있고 편안하게 사세요. 우리 걱정 마시고요. 이렇게 말하고 아빠를 내보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내쫓기듯 나가고 나서 엄마는 다시 불을 켜서 국을 데우며 얼른 밥 먹자고 했어요. 동생은 텔레비전을 켜고 예능 프로그램을 틀었고 저는 물컵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억지로 웃은 게 아니라 정말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엄마는 식탁 위에 남은 국그릇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또 후회할 거야. 근데 그건 우리가 책임질 일 아니지. 하는데 남편은 엄마의 이 말에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매일 다른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엄마와 동생도 각자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툴 때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자기 처가를 얼마나 아끼고 보살피려 노력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죠. 저희 부부는 엄마와 동생을 만나면 여전히 맛집을 돌아다닙니다. 단지 함께 웃고 먹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 좋을 뿐이에요. 그 후로 아빠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엄마는 아빠가 뭔가 일이 안 돼서 우리에게 의지하려고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받아줄 사람들이 아니란 걸 알자 다시는 안 나타난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엄마의 말을 들으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라는 말 자체도 무의미했을 정도로 덤덤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우리를 더 덤덤하게 만들어준 결과로 이어졌네요. 이 얘기를 어딘가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다 적고 나니 좀 후련하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란 사람은 전처와 딸들이 앞으로 자기를 부양할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찾아왔나 보네요. 여자가 좋아서 처자식 버리고 나간 사람이 염치가 있을 리가 없죠. 자식 버리고 나간 것들은 자식들이 돈 벌 나이가 되면 찾아오는 게 신기하죠. 자식 버리고 집 나간 부모들 협회가 있고 거기서 지들끼리 회의라도 하나 봐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 엄마를 보며 노력하며 자란 따님들도 멋지고 그런 처가 식구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적절한 행동을 해준 사위도 멋지고요. 화기애애한 가족 분위기가 참 좋아 보입니다.